이성만 의원님이나 윤관석 의원님한테도 뭐 탈당 권유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전혀 통화적이었습니다. 지도부랑 이렇게 좀 만나는 계획은 아직 잡히신 거 없으실까요? 지금 강내굴 검사님이나 이런 분들 좀 만나실 계획도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런 걸 직접 만날 수 있겠어요. 괜히 검찰이 또 뭐라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랑 만나시는데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뭐 노하우 전수도 하시고 저 탈당을 했잖아요. 탈당을 했잖아요. 아 그래도 이제 탈당기는 내신 건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귀국한 이유도 마치 제가 뭘 도피해서 파리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파리 기자회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 출국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학교와 공식 계약을 통해 갔던 거고 꼭 저한테 그런 식으로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오늘 귀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어제 늦은 밤에 프랑스 파리에서 비행기를 탔죠. 그리고요 오늘 오후 우리나라 3시를 조금 넘겨서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시간이요. 지금 공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을 영상으로 좀 전해드렸는데 뭐 좀 소란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질문 받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좀 꺼내놨는데 우선 첫 번째 영상 바로 전해드렸는데요.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귀국식 이 영상에서 본인의 어떤 그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파리에서는 본인이 상황을 잘 모른다의 방점을 뒀거든요. 오늘도 비슷한 질문 좀 받았어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구 의혹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입장 그대로 변함 없으신가요? 파리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간간히 대응하겠다고 하시겠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연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그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연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뭐, 이는 뭐 이 많이 해줬어. 아, 그래.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자, 송영길 전 대표 파리에서 기자들 만나서 입장을 표명했죠. 당시에도 본인이 뭐 탈당 이런 얘기했지만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니까 돈봉투 의혹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도요.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모르는 사항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많다. 뭐 아는 사항이 있다는 뜻일까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정기란 교수님. 사실은 녹취록에 영길형이라는 표현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등장한 녹취록도 공개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떤 책임 얘기는 꺼내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파리에서도 오늘 귀국해서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이해는 되죠. 무슨 좀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예. 법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직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된다. 예. 실제로 날마다 새로운 녹취가 공개될 때마다 파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 녹취록 통화 녹음 파일만 본다면 예. 송영길 전 대표의 관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 녹음 내용 보면 뭐 연기령이 등장하지만 뭐 연기령이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모든 사항을 보고 받았느냐 또는 돈 봉투 사건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실제로 인지했는지 여부는 예. 아직은 좀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규명될 일이지 예. 아직은 이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탈당 그리고 조기 귀국을 통해서 예. 이 문제를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분명하게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 예. 해명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들어온 것은 어느 정도 평가해 줄 만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그럼에도 남아있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법적 사실에 의해서 법적 책임이 분명해질 수도 있고 예. 또 그 문제에서 송영길 대표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정혁신 변호사는 송영길 대표의 입장, 파리에서 입장, 오늘 규격에서 입장, 일단 모른다의 방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녹음 통화, 녹음 파일의 그 내용은 계속 공개된 상황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이 상황은 뭐로 보십니까? 일단은 전 좀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요. 어떻게 예.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모른다라고 했는데 검찰 소환에는 당당히 응하겠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단 빨리 말이에요.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검찰 소환에 그 불려 나가가지고 예. 자신이 아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다 자백을 한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말이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자기 나가가지고 어차피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거면서 못하러 이렇게 빨리 부르라고 하는지 그다음에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것을 그 검찰이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받는 것이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건데 그걸 마치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여전히 그렇고 약간 정치적 탄압,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말 자체가 예. 앞뒤가 안 맞고 모순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상황은 이래요. 아직 뭐 검찰 쪽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일단 수사는 진행 중이고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떤 책임 얘기를 꺼내면서 귀국을 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제 기다려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상황만으로도 민주당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럼 민주당 얘기를 지금 또 해보겠습니다. 전용기 의원 나오셔 계시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는 당내 이른바 586 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586 그룹의 숫자상으로 여전히 민주당이 주류로 통합니다. 이번 이 사안이 향후에 이른바 86 그룹의 용태론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 이런 얘기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많은 언론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 이 언론의 평가도 많이 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돈봉투 사건이 송영길 대표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예.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돈봉투에 연루되는 것이 비주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게 586의 뭐 대장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주류가 아니고 586의 주류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86의 용태로 가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거든요. 그룹 전체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가는 거죠. 사실 뭐 586 용태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도 나왔고요. 사실 과거부터 쭉 나오던 그런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자주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과 엮어서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그 586 용태와 관련된 세대 교체와 관련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예. 실제로 국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인 요청도 있는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안을 놓고 봐도 해당 부분들은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저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경쟁정당 사항인데 이 사안이 지금 이 돈봉투 의혹 사건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지금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간주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 사안이 이른바 86그룹 용태론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그동안 민주당에서. 그러나 관철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어떤 촉발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바로 386 용태론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제 관심사는 송 대표가 뭐 형사처벌을 피하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앞으로는 이게 민주당의 흐름에서
이재명, 송영길 밀양론 내지는 이게 한 몸이 된 이심송심 논쟁이 당내에서 재현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민주당의 위험 요소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예. 재작년에 경선 처음부터 코로나 때문에 경선 연기하자 안 된다는 결정. 그렇습니다. 이거 다 기억나죠? 그다음에 예. 마지막에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표를 어떻게 할 거냐? 유효 처리할 거냐, 무효 처리할 거냐? 다 누가 결정했죠? 무효 처리를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또 결선 투표회의가 있었는데. 결선 투표로 갔으면 이낙연 대표 뭐 후보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나마 기대를 할 만했는데 김두관, 정세균 후보 중간 사퇴한 표를 전부 다 무효표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49%밖에 득표 안 했던 이재명 당시 후보가 절반 득표한 걸로 계산이 되면서 결선도 없어지는 과정. 이런 거 본다면 또한 자기 지역구인 개항을을 어떻게 보면 밀어준, 양보해주는 이런 거 볼 때 지금 당내에서 말은 안 하지만 그 당시에 경선 관리가 송영길 대표 때문에 어긋났다 생각하는 팀들이 있을 테고 예. 여기서 좀이라도 돈 문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나온다면 예. 그 215명의 대의원 문제, 표 차이가 215명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대의원 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말이 안 나오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보다는 이재명, 송영길, 송영길, 이재명 예. 이 커넥션 이 문제가 당내에서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자, 전용기 의원, 지금 신성범 의원은 이심 송심 논란이 다시 한번 또 수미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심 송심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과거의 경선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 송영길 대표가 마치 그 경선 과정에 룰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때 당시에 선관위가 경선 전부터 룰을 이미 확정했던 부분이고요. 이미 그때 당시에도 사퇴한 후보가 있으면 그 표는 무효표가 된다라고 예. 결정을 하고 간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도부가 오히려 입장을 번복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심송심으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한 지점이 있고 예. 해당 부분들은 우리 그 전당대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다시 한번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환 교수께서 좀 발언 신청하셨는데 제가 일부 드릴게요. 이심 송심 요 사안과 관련해서 좀 말씀하실 저는 것 오히려 같아요. 이심송신 논란보다도 예. 이번 사태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 여기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여기서 발휘될 것이냐. 예.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송영길 의원과 몇몇 의원 사건으로 이것을 당이 축소 봉합하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큰 당 지도부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오히려 통째로 날아가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예. 정말 당의 명운을 걸고 당을 제대로 혁신하기 위해서 예.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보여줘야 된다. 그럴 때만이 국민과 지지자들의 어떤 신뢰 회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예. 민주당이 더 큰 수렁으로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지금 송영길 대표는 탈당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심 송심 논란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국민적 신뢰 회복의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내느냐 예.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뭔가 타격을 입었다라는 데선 정치권 전체가 동의를 해요. 근데 구체적인 그 타격의 모습 그리고 그 타격이 어디까지 어떤 모습으로 미칠 것인가 이거는 아직 모르겠다는 분들이 아직 많거든요. 이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다음 사진 좀 하나 소개해드리죠. 2장이 등장하는데요. 이겁니다. 한동훈 장관하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이 나왔어요. 이 사진이요. 지난 7일 한동훈 장관이 유럽 출장 갈 때 공항에서 포착된 사진인데 이 빨간 책 이것 때문에 주목을 받아서 뭔 책을 들고 비행기를 탔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 파리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한국에 오기 위해 비행기를 타기 직전의 모습이 바로 이거였어요. 빨간 책. 비슷해 보이십니까? 뭔가 빨간 책을 끼고 겉옷을 옆에다 팔에다 끄고 그러고 보니까 안경도 썼네요. 똑같이. 이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들고 있는 책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투키디데스 고대 전쟁과 외교를 다룬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뭐 국제관계에 관심 있는 거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든 이 빨간 책은 오펜하이머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오펜하이머 하면 핵무기 프로메테우스는 불 뭐 이런 거 연상되는 이 고대 무슨 신화 속 인물인데 그렇다면 무슨
핵무기 또는 원전 뭐 이런 거 관련된 책을 보이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가 잔뜩 있을 거예요. 이거를 들고 탑승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송영길 전 대표가 내놓은 설명도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책 되게 쭉 계속 보고 계시던데 혹시 뭐 좀 어떤 책인지 좀 알려주세요. 오펜하이머 원자 폭탄의 아버지. 네, 요즘에 저는 핵전쟁 위험이 높아져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전쟁 비교 연구를 계속 강의했거든요.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전쟁 비교해서 핵전쟁을 어떻게 막을 수 것인가 이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정혁신 변호사. 사실 본인과 관련해서 당과 관련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핵무기 관련된 책을 들고 비행기에서 본 걸로 보여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저기 한동훈 장관이 본 예. 책은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시간 때우기에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저게 만약에 뭐 원서면 모르겠는데 번역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책은 한동훈 장관이 출장 가면서 비행기 타면서 또 장관은 이제 비즈니스 타니까 그냥 쭉 역사책이죠, 보기 위해서. 그냥 역사책. 네네. 예. 이해가 되는데 송영길 대표가 왜 저 책을 들고 탔을까? 그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왜냐하면 송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책을 들고 탔는지조차도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의 행위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텐데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당연히 예상을 했겠죠. 네네. 그런 것까지 다 볼 거라고. 그런데 일단은 송 대표가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게 지금 핵이 문제가 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우크라이나가 원래 핵이 있었던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뭐 북핵 위기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핵과 관련된 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는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예.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그 평전이라고 하니까 예.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그 미국 물리학자 아니었겠습니까? 예, 예. 맨하튼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핵 개발 프로젝트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그렇죠. 했던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핵무 있는데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겠죠, 이 책에는. 그런데 저 책을 딱 들고 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핵 문제로만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어디에다가 민주당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억측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책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저런 책을 그냥 가방에 넣고 뭐 정 보고 싶으면 그러게요. 비행기에서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좀 뭐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진으로 이렇게 또 남겨져 있어서 비교가 돼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런 모습은 어제 비행기 탑승 전에 책을 들고 있어서 또 기자들이 주목을 했거든요. 그 얘기고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파리에서 입장을 밝힐 당시에 뭐 탈당 얘기도 꺼내고 여러 가지 책임 얘기 꺼냈거든요.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 나온 반응이에요. 일각의 반응인데 여기 보면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아직 집도 없는 사람이다. 무력적인 사람이 보증한다. 내가 잘하는데 이분은 무력이 없어요. 근데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무력 얘기를 꺼내니까 지금 이게 돈봉투 의혹 사건인데 갑자기 무력 얘기를 꺼내니 이게 맞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아마도 이거는 이 탈당선을 스스로 탈당했다 입장을 낸 것 같고 역시 큰 그릇 송영길이다. 자생당생 정부 여당과는 다르다. 아주 높은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높은 평가를 해놨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자 여당이 국민의힘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독립투사라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요. 옹호하는 뻔뻔한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좀 혹평을 또 내놨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약간의 비판적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국민 눈높이와 안 맞는 발언들이죠. 그래서 사실 좀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보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력이 아니잖아요. 권력욕이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권력욕이 과대하기 때문에 돈을 써가면서까지 민주적인 절차를 왜곡시켜가지고 본인이 당선되겠다. 이런 식의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총선을 쉽게 보고 있는가. 돈봉투 전당대회 범죄 의혹의 핵심 당사자를
무력이 없는 청빈 정치인으로 둔갑시키는 뻔뻔함은 8.6 운동권의 단일 대우가 우리 정치를 얼마나 썩고 피폐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력이 있는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 직접 나서 송 대표의 무력 없음을 보증하고 나서니 이쯤 되면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부도난 정당임을 재확인시킨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윤성범 전 의원이 김민석 정책의장을 또 탁 겨냥을 해서 얘기를 했네요. 도대체 과거에 뭐 그러셨던 분은 아니세요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걸 비판했어요.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온 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큰 정치인이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정치는 하지 않는다. 이 정도 이야기겠죠. 물욕 저거는. 예. 저거는 천하람 위원장 말이 맞는 거죠. 그 물욕보다 앞서는 게 재산욕보다 앞서는 게 권력욕이다. 오히려 그런 취지로 들리는 거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현대 정치사의 삼김 시대가 난 신화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치 자금을 많이 썼다는 걸 전제로 하고 예. 그런데 자기 배는 안 불렸다. 인마의 포켓은 안 했다. 그래서 세력을 불렸다. 이런 나름의 이제 정치권의 신화처럼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모아서 개인 치부는 안 하더라. 뭐 이런 거고. 저게 약간 저 김민석 정치의 의장이나 박지원 원장 하더라도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들이니까 저런 어법과 해석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호주머니는 안 들어가지만 후배들 잘 관리하고 정치 자금 받아서 하면 추종 세력도 늘어나고 세력이 늘어나는 이런 관리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수준 아니겠느냐. 근데 저것이 제3자들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거 시대착오적인 구정치 행태에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인사가 송영길 전 대표를 나름 굉장히 좋게 평가한 글도 있었어요. 오늘요. 바로 김웅 의원인데 송영길에 비해 이재명은 범죄 엑스포, 송영길이 선녀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송영길 전 대표를 괜찮게 평가해야 되보다 이재명 대표를 갖다 끌고 왔군요, 지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라는 거네요, 지금요. 자, 그러면 전용기 의원님, 혹시 이 김민석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송영길 전 대표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잖아요. 그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그 모습을 평가한 건데 이게 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회적 비판입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께서 이야기하는 거 봤는데요. 사실 우회적인 비판이기보다는 송영길 대표를 오래 알았던 사람들의 뭐 인간적인 평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조금 더 곡해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도 해당 사건을 이재명과 관련돼서 엮고 그다음에 뭐 김민석 의원의 뭐 과거의 일까지 과거 일까지 빠르게 지적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정치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뭐 차떼기당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돈과 관련된 그런 권력욕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떼고 가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뭐 이재명 당대표도 사과를 했고요. 송영길 대표도 와가지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서 소명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얼마나 잘 하고 올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상대 당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은 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검찰 수사를 좀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수사해서 강래구 감사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검찰로서는 약간 뭔가 수사 차질을 빚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이 벌써 나오거든요. 그래서요. 자, 그럼요. 이 강래구 감사 기각된 뒤에 영장이 기각된 데에 뭐 반응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오늘도 그랬지만 파리에서도 본인 빨리 조사받고 싶다 이런 입장 밝혔거든요. 뭐 두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양심 선언하고 폭로해 주세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영장이 기각됐는데 어떤 부분이 잘 소명됐다고 보시는 건지 말씀 한번 주실 수 있나요?
가능한 빨리 귀국하여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신 변호사, 지금 이제 강내구 감사 사실은 여러 인물 중에 이제 한 명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출국 금지 조치까지 취해서 여러 명이 지금 대상이 됐는데 녹음 파일에 나온 내용들 하나하나를 지금 검찰이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텐데 이거 초판부터 사실은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이거 수사가 좀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강 감사가 구속이 되는 게 그 수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나았겠죠. 예. 훨씬 나았겠는데 그런데 기각이 된 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고요. 왜냐하면은 그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은 크게 예. 두 가지거든요. 요즘은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범죄 혐의의 상당성. 그런데 법원에서도 범죄 혐의는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일단 뭔가 수사한 건 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 거주나 뭐 이렇게 도주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증거 인멸의 우려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원에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증거를 인멸할 것이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엄격하게 말하면 형사소송법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지 증거를 인멸할 것이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쭉 나온 걸 보고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지금 그 강내구 감사 뭐 등등의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예. 온 나라가 시끄럽고 뭐 심지어 전 대표 파리에서까지 이제 돌아오고 했는데 예. 그런데 그 법적으로는 정당법상의 그 벌칙 조항을 보면요. 예. 형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아. 3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제가 관련된 판례 같은 것들 쭉 찾아봤는데 예. 다 집행유예가 나온 판례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박희태 전 국회의장 같은 예. 경우도 징역 8년에 뭐 집행유예 2년이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법에 이제 그 당대표 경선 매수죄만 가지고는 구속돼 가지고 그 감옥에서 이렇게 사는 형을 사는 그런 일들은 사실상 별로 제가 보기에는 없기 때문에 예. 법원 입장에서도 뭐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집행유예 정도 나올 그 범죄인데 지금 이걸 구속시키는 게 맞는가 이 부분을 고민을 갖다가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검찰에서는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앙지법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그 윤 부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재판부에 가게 되면은 이게 또 이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강내구 그 감사 같은 경우도 풀려 나오면서도 그렇게 그 뭐 아주 그 기분이 좋다거나 표정이 밝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언제쯤 뭐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럴 것 같습니까, 이제? 이거는 저 송영길 대표는 누가 봐도 예. 맨 마지막에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강내구 감사 먼저 조사 끝내고 예. 그다음에 뭐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다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송 대표 그 보좌관 있잖아요. 방모 예. 보좌관. 그 조사 끝난 다음에 아마 송영길 대표는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그 부를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지금. 시간이 그래도 통상적이라면. 한두 달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송영길 전 대표는 계속 질문을 받을 텐데 그러면 빨리 소환해 주세요. 빨리 조사받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뭐 상황이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자, 송영길 전 대표 뭐 방금 얼마 전, 뭐 시간이 얼마 안 돼서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귀국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